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붕괴 충격이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70조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정부가 내놓을 수정안에 담길 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 중후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5년째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옆 나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인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제2의 타다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일본을 찾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선 4년 만의 방일인데 그동안 경직돼 있던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오늘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11월 캄보디아까지 두 차례 양자 회담을 했고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처해야 함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과 양국 간 수출을 포함한 경제협력 정상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 꼬였던 한일 관계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 수출 규제 문제는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먼저 해결책이 좀 나왔습니다. 일본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적용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던 우리 정부도 제소를 취해야 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서류 간소화, 허가기간 단축 등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즉 화이트리스트 회복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도 문제였지만 그동안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교류 자체가 소원해졌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 협력 강화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제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과 수출 시장 확대,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일본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자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각국의 강점을 활용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정부는 그동안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 우리나라 5대 그룹 총수가 함께하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도 참석을 하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기시다 총리와 공식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한일 교류를 지원하는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뒤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우리 측 기업인 12명이 참석합니다.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일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는 오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자금인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금 진행 중인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자회견 종료 후 추가적인 내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임재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늘리는 걸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다가 막판에 합의를 했죠. 네, 지난해 말부터 속을 썩였던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 조세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것을 문제 삼아 반대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수용 의사를 전격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결국 정부안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공제 대상으로 넣는 안을 추가한 위원회 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임시공제를 더하면 공제율은 각각 25%, 35%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은 25% 투자세액 공제를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고 대만도 연구개발 투자에 25% 세액 공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 뒤처져 제도 미비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기준으로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현실화되는 K-칩스법에 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칩스법으로 관련 기업들이 올해 낼 세금만 3조 3천억 원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를 하려는 국내의 기업들의 입장에서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과 더불어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오전만 해도 이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잘 버티고 장이 마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근데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롤러코스터 같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약보합에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에 장을 마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을 살펴보면 개인만 홀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9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오늘 개장 직후 하락세의 원인으로 스위스 이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이 CS 파산 우려가 꼽힙니다. 특히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CS 지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리스크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1.4%, 코스닥 지수는 1.8%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 CS에 대해 약 70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침을 밝히자 증시는 낙폭을 되돌렸습니다. 이게 잘 버티긴 했는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좀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증권업계는 우선 SVB 파산 사태와 또 이번 CS 사태까지 이 누적된 긴축 피로감이 시장 전반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도 설명했던 대로 언제든 또 어느 국가든 또 어느 은행이든 이 유동성 불안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SVB와 CS 사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발빠른 지원책 발표에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린 상태인 만큼 각국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도 특히 이제 금융주에 투자한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은행주들 대부분 좀 떨어졌죠? 맞습니다. 오늘도 이 국내 은행주들 대부분 떨어졌고요. 제가 4거래일 동안의 이 하락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BNK나 DGB나 JB금융투자와 같은 이 중형 금융사들의 경우도 물론이고요. 비교적 규모가 큰 이 우리금융이나 신한, KB, 하나 모두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금융주에 대해 연초에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KB금융을 1,450억 원, 신한지주를 870억 원 등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든 금융주를 향한 투심을 회복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증권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당분간 국내 금융주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3월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음 주 21일까지는 좀 더 이상 사건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각으로 열리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기존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은 이번 CS 사태로 유럽 중앙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확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 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완화보다는 금융 안정성 회복에 보다 힘을 실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코멘트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재밌는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통계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우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동학개미가 드디어 1,400만을 돌파했다. 네. 동학개미 1,400만 시대 누가 많이 샀나 좀 이런 내용을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1,424만 명으로 나타났고요. 1년 사이 3.6%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주식 소유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요. 이어서 울산과 대전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을 살펴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남성이 52.2%, 여성이 47.8%였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성별 또 나이 등을 고려한 기준에서 가장 많은 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무려 11억 8천 주를 보유했고요. 2위 역시 강남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가 궁금한데 우리가 아는 그 종목들인가요? 맞습니다. 혹시 앵커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예솔아, 아빠가 삼전이랑 카카오도 사놨어. 이 말이 실제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이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가 삼성전자였고요. 2위는 카카오였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는 638만 명, 카카오는 206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인지 6만전자의 발목이 잡힌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 이른바 MZ 투자자 수는 오히려 줄었네요. 좀 의외입니다. 맞습니다. 살펴보니까 2030 세대는 주식시장이 극심한 위축을 겪자 대거 이탈했습니다.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서 지난해에만 26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홍원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MZ세대 이탈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30 세대 주식 소유자 수는 463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26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 주식수 중 2030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도 11.4%에서 10.1%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주식 소유자 수와 비중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30은 주식시장 호황기였던 2020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영끌을 이용해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주식시장이 크게 부진했고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자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가구의 평균 부채는 전년보다 2% 늘어난 1억 193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수는 561만여 명에서 638만 명으로 1년 새 7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카카오는 192만 명에서 207만 명으로 15만 명 늘었습니다. 순매수 금액으로는 각각 16조 원, 2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30%, 카카오는 50% 하락해 개인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소유 주식수를 거주지와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의 5060 세대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소유 주식 비중이 20%포인트가량 증가한 반면
전국 다른 지역의 비중은 대부분 줄어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시작된 이 공포가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죠. 크레디트 스위스로까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손실이 알려지면서 불안 심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이 급하게 대응을 하면서 지수도 막판에 갈수록 좀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살펴봐야겠죠. 예.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과 또 금융감독청이 함께 낸 성명부터 보시죠. 예.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주요 은행들에게 부과된 자본 그리고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락을 했고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유동성을 우리가 직접 공급하겠다. 예.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70조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억 스위스 프랑의 선순위 채무증권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이 소식에 1시간 전에 열린 스위스 증시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개장 초반 40%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5년물 CDS 프리미엄 지표는 766.86 bp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300bp죠. 그거의 2배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네. 이 CDS가 기업이 부도가 날수록 날 것을 대비해서 드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 작년 연말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또 뉴욕 증시에 상장된 CS의 주가는 과거 한때 $60를 넘어섰던 것에 최고점에 비해서 97%가 빠진 $2 수준인데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지난 화요일입니다. 재무보고서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와중에 이번에는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자본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리스크가 갑자기 터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지난해 연말부터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14일에 나온 연례보고서에 중대한 약점의 미실현 손실이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현금 유동성 대비 0.3% 수준인데요. 예. 문제는 전례 없는 투자자와 고객들의 자금 이탈입니다. 시작은 바로 2021년에 있었던 두 개의 큰 투자 손실이었습니다. 영국의 그린시 캐피탈, 그런 다음에 한국계 투자자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가 있었고요. 예. 당시 손실 규모가 각각 1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지는데요. 바로 비밀 고객의 명단 공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스위스 은행 하면은 네.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기밀 유지가 잘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유명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내부 고발인이 제보한 명단을 열어보니까 세계 각국의 부패 인사, 그리고 독재자, 인신매매범, 마약 관련 또는 경제 제재 대상 등 온갖 범죄자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은행 비밀법에 들어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만 보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이후 고객들의 예금 이탈이 급격히 확대가 됐습니다. S&P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등급을 정크 등급 바로 위인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강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4분기 중에 1,100억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55조 원 규모의 고객 자금이 유출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잇따른 보도 때문에 당시에 리스트에 올랐던 자금들이 빠져나간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도 고객들의 예금 인출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한폭탄이 터진 시기도 정말 좀 최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기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속한 조치는 전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위기가 일시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모닝스타의 요한 스콜츠 애널리스트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금 조달 비용이 현재 너무 높다. 그래서 조달 실패를 한다면 해체 위기도 직면할 수 있다.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우려를 내놓았고요. 예. 일단 올해 손실 규모가 자본 적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일단 크레디트 스위스는 고강도 구조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IB 부분 매각도 옵션 중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SVB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 모든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 현재 뭐 백기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에서는 실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까지 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경우 여파는 SVB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그렇겠죠. 닥터준 비관론자죠.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CS가 리먼의 순간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문제는 뭐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은 물론이고 미국 연준도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얼마나 확산될지 몰라서 긴축 정책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 정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연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그러면 FOMC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파월 발언에 긴장하면서 뭐 CPI, 소매 판매 이 지표만 기다렸던 게 언제인가 싶지만 네. 사실 지난주입니다. 얼마 안 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는데요. 반 미셸 JP모건 CIO는 연준이 다음 주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어제의 싸움이다. 이제 우리의 최우선순위, 연준의 최우선순위는 금융 안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예. 하면서 연준 금리 동결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세계 3대 사모펀드죠. 칼라이 그룹의 회장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연준이 긴축을 시작했을 때 은행의 생존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연준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 25bp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동결의 가능성을 30%, 25bp 인상 가능성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5년째 꼴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옆 나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관광 대국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여행 전문 연구소를 연 야놀자가 관광 산업을 한국 경제를 이끌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놀자가 학계와 손잡고 국내 최초의 여행산업 전문 민간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야놀자가 보유한 데이터, 미 퍼듀대와 경희대 리서치 역량, 학술 네트워크를 결합해 K트래블의 글로벌 진출과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변화하고 또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전문가 그룹에서 생각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좀 유지시켜 나가고.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산업 지표를 개발하고 분기별 동향 리포트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 콘텐츠와 여행의 연결을 통해 한국을 주목받는 여행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K트래블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한국 관광의 위상이 단기간에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관광정책 무관심이 지속된 탓입니다. 실제 관광 분야 예산은 재정 지출의 0.2% 수준.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 있는 데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도 정책도 목표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 관광은 경쟁 상대인 일본에 추월당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의 여행 산업에 직면한 현실에서는 좀 부족한 지원 예산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GDP의 약 1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여행 산업이 다시 한번 재정의를 내려서 개인의 삶의 재충전뿐만이 아닌 모든 산업과 산업, 문화 산업의 교류에 있어서의 여행이 다 같이 들어갈.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이제는 좀 10년 새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지금 최근에 3년은 이제 코로나 변수가 있었으니까 이를 제외를 하고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간 1,75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약 22위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0만 명 돌파 시점이 2012년이니까 7, 8년 동안 70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100만 명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게 한 해 이제 100만 명씩 늘었으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른 나라는 좀 더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상대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외국인들의 60%가 한국과 일본을 놓고 여행지를 고민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좀 경쟁국인데요. 일본은 같은 기간 외래 관광객이 무려 4배 넘게 늘면서 우리를 좀 저만치 좀 앞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관광 정책 차이가 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외래 관광객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2012년엔 일본이 836만 명, 한국이 1,11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300명이 더 많았는데요. 네. 당시 일본 관광당국은 한국만 좀 따라잡자, 타도 한국이 목표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일본이 관광 정책에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하고 3년 만인 2015년에 역전을 당한 뒤 이후 격차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이면 아베 총리가 집권 시작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때죠? 네,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광을 좀 유망한 수출 산업, 또 인구 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미래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관광 입국 추진 강요 회의를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총리가 관광 일본의 컨트롤 타워로 좀 직접 나서서 챙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된 배경이 관광 정책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럼 어떤 정책들을 추진한 겁니까? 네. 업계에선 좀 작은 시골 마을 다카야마를 이제 일본 관광 정책의 우수성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는데요. 예. 이게 일본 중부의 산간 오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수려한 경관, 뜨거운 온천 이렇게 갖췄지만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1997년만 해도 3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좀 한적한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겨울에 가보면 이제 각국의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만 6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다카야마 제가 이제 궁금해서 뉴스가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정말 이게 시골 마을이던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네, 인구 8만 도시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북 김제, 충북 진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때 이곳에 호텔, 도로 건설 붐이 불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관광과 관련이 있는 교통 요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30% 이상 할인된 관광 패스로 좀 무제한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요. 다카야마시 홈페이지는 여행사 홈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개 언어로 정보를 좀 접할 수 있고 가이드 책자도 10개 언어별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일본은 지방으로의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 2000년대 들어서만 22개의 국제공항을 세웠고요. 또 아베는 취임 전 4천여 개에 불과하던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을 2만 1,000여 개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좀 쇼핑, 교통, 서비스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관이 좀 협력하면서 빠르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렇게 일본처럼 못했다는 거군요. 이제 지금의 결과만 보면. 네, 맞습니다. 관광업계에선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지적도 내놓는데요. 우리는 전략과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제 대통령 주재의 관광 진흥 확대 회의가 개설이 됐으나 굵직한 정책은 없이 좀 바가지와 불친절 없애자라는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쳤고요. 문재인 정부 땐 관광진흥비서관이 폐지가 되고 대통령 산하기구로 추진됐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격하가 됐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정말 총리가 관광전략회의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관광의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설기관으로 계속해서 그 지수들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약간 1년에 한두 번씩 큰 이슈를 제기하는 이벤트성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이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광을 지원하고 컨트롤하는 힘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게 지금의 주소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관광이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삼고 이제 K컬처를 앞세워서 인바운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올해 목표로 좀 내세웠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여느 때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좀 쉬워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관광 산업을 수출 산업이나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 아니라 단순 내수 산업 정도로만 여기는 인식이 달라지기 전에는 좀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광 정책을 중심으로 잡고 좀 힘있게 밀어나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층 분석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나이가 많은 자산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PB들의 풍속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유언 대용 신탁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일부에선 대를 이어 고객 자녀의 재산까지 관리하는 세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인구 절벽 판이 바뀐다. 오늘은 인구 변화에 따라 달라진 금융사 PB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22년째 PB로 일하고 있는 김시욱 PB. 얼마 전 20년 넘게 관리해온 고령 고객이 갑작스레 사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발생한 상속세만 10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자산가였습니다. 고객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곧장 큰 규모 운용액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었고 가장 저하고도 거래를 많이 해줬던 고객인데 결국은 이제 그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제가 관리하던 자산이 이제 이탈될 수밖에 없었고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승계가 고객으로서 이어지지 않는. 시간이 갈수록 고령 고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일은 앞으로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PB가 생각해낸 건 고객의 자녀와 교류하는 자녀 마케팅이었습니다. 잠재 고객도 확보하고 고객과 운용액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위험도 막을 묘안이었습니다. 2세한테까지 저희가 이제 부는 이전이 되겠지만 고객으로서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세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이 고객으로 계속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핵심 이제 중요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나 재무 교육 같은 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변하는 건 마케팅뿐만이 아닙니다. PB들이 고객에게 제안하는 상품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PB는 최근 고령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제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은퇴 설계를 부동산 위주로 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세태입니다. 자산 증식보다 연금 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이라고 정 PB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수령, 월 수령 그런 거에 대한 니즈를 많이 보여주세요. 옛날에는 부동산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왔는데 차인들 공실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 금융을 통해서 월 소득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고요.
일선에서는 유언 대용 신탁 계약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유산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줄 수 있는 신탁 상품입니다. 수탁자이자 제3자인 금융회사가 유산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0년 유언 대용 신탁을 국내 처음으로 시작한 하나은행. 가입 건수가 2년 연속으로 2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5년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인구 감소와 함께 나이 든 자산가는 많아지는 현실 속에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자산관리 현장의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가격이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장악해온 LFP 배터리 시장에 국내 배터리 3사가 뛰어들면서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LFP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3사는 에너지 밀도와 가격이 높은 3원계 배터리에 집중했는데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 공세에 맞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LFP 배터리를 신제품으로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격 경쟁력, 두 가지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 각형 LFP용 배터리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전보다 높아졌다라는 강점이 있고, 전기차용 배터리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그동안 파우치형만 생산해온 SK온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맞춰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신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SK온은 이를 기술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가의 고성능 배터리에 주력해온 국내 기업들도 LFP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테슬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LFP 배터리 사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LFP는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이 약점인데 최근에 기술력 향상으로 개선되면서 가성비 높은 배터리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신제품을 내놓진 않았지만 최은호 삼성 SDI 사장이 직접 LFP도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진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LFP 양극재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시장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K배터리 기업들은 고성능 NCM 배터리에 이어 가성비갑 LFP까지 장착함으로써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최근 원격 의료 규제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같은 내용이 국회에도 전달됐는데 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 업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곧 불법이 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비대면 진료라는 게 코로나19 심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한풀 꺾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진짜가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도 이제 벗어도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각 단계에서 엄밀히 내려오게 되면 현재로서는 불법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는 거스르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 초반부터 비대면 진료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미 전화 통화로 진료도 보고 약도 택배로 퀵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인구가 국내에서 1,379만 명 수준으로 꽤 적지 않은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안 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곳뿐입니다. 칠레나 체코, 스위스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선진국이 한다면 빨리 따라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건 좀 늦습니다.
정부가 이제서야 제도화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각 단계가 아니더라도 이걸 제도화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끝에 몇 가지 원칙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보면요. 비대면은 보조수단이라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 처음 가는 환자를 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재진이라고 하고요. 네. 초진 환자는 무조건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 이건데 해당 부분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대면 진료 주저로 꼽히는 케어랩스의 플랫폼 굿닥, 임진석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희 데이터 기준으로는 90% 이상이 다 초진 환자예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초진했던 곳을 찾아가지고 재진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초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가 이 앱을 쓸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방송을 앞두고 갑자기 장염 증상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 전화를 해서 이제 약을 바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으면 편리한데요. 앱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갔던 병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더라. 이러면 접근성 자체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 90%가 초진인데 그걸 막는다.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좀 잘했다는 칭찬 대신 이제 규제 폭탄을 받는 기분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좀 잡음도 생기고 산통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비대면 진료를 그렇다고 마냥 다 풀어줄 수 없는 것도 이게 현실입니다. 환자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전화로 증상을 듣기만 하는 거랑 실제로 보는 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뭐 시진이라고 해서 얼굴 색이나 걸음걸이에서도 질병을 알 수가 있고요. 촉진이나 타진이라고 해서 이제 만져봤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진기로 이제 청진도 하잖아요. 심장 소리나 호흡 소리도 의사가 환자를 판단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거라 좀 신중해야 하지만 어쩌면 뭐 저런 기준들이 아닌 또 다른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환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 의사의 합의하에 비대면 진료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의료계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문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초진은 안 되고 재진은 돼.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편협한 재진일 때도 오히려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해도 되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이 환자를 진료할 때 비대면 진료가 맞겠다라고 판단되면 비대면 진료를 해야죠. 이 비대면 진료가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선택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송민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이 이슈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 3단계라고도 부르는데요. 호주 육군의 이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 등을 이제 450여 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전체 사업 규모를 최대 23조 원 가량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최종 사업자에 선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또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에 오른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 최종 사업자가 지난해 결정될 거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주 정권 교체 시기와 좀 맞물리면서 결정이 무기한 연기됐었는데요. 예. 국방부를 좀 취재해보니까 지난해 5월 이 정권 교체로 선출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또 집권당인 이 노동당이 이번 장갑차 도입 사업이 포함된 새 국방 전략 보고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이 호주 역사상 역대급이라고 평가되는 국방 예산안도 공개될 예정이라서 올 상반기 중으로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의 레드백 그리고 라인메탈의 링스 이 두 제품인데 네. 당연히 뭐 레드백에 대한 평가가 더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 제품에 대해서 평가들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호주 군 당국의 그런 어떤 두 모델에 대한 평가가 일부 그 외신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경쟁 전차인 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보다 이 레드백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라인메탈의 경우에는 앞선 모델을 이미 이 호주 육군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링스 장갑차 선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다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디젤 엔진 소음 문제와 또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엔진 결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반면에 레드백의 경우에는 엔진과 이 변속기가 세트화해서 만들어진 파워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 고장이 나더라도 이 새 파워팩으로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과 또 기동성 면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에서 서식하는 독거미의 이름에서 따온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 환경을 고려한 장갑차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보병 전투 장갑차는 기동성이 우수해야 하는데 레드백의 경우에는 철이 아닌 고무 궤도를 장착을 하면서 이 작전 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또는 이 사막 지형에서 주행할 때 발생할 수가 있는 이런 궤도 이탈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밖에 이 폴란드에 긴급으로 이 K2 전차를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내 이 방산 기업들의 우수한 납기 실적과 또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런 해외 평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호주 현지 생산을 위해서 이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점도 이 한화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 레드백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이런 소련에서 개발이 됐던 구소련에서 개발이 됐던 그런 노후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는 이런 차세대 IFV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존 보병 전투 장갑차를 상당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차세대 장갑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FV 사업 대체 사업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군은 이 지난 2013년부터 25톤급 경형 장갑차인 보루숙이라는 이름의 그런 장갑차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장갑차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왔고요. 이를 보완할 전력으로 첨단 기술이 장착된 중형 장갑차죠. 레드백을 주목을 한 겁니다. 지난 14일 우리나라를 찾은 지비그니 F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도 우리나라와의 그런 방산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폴란드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최대인 20조 원 규모 이 폴란드 노후 장갑차 교체 사업에 K 방산과 함께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폴란드는 지난해 이 국내 방산 기업으로부터 자주포와 전차 또 항공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K 방산에 대한 그런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여기에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보루숙의 보완 수단으로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이 레드백 수주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업체를 좀 취재해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이 지난해 말 폴란드 현지에서 이 폴란드 정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레드백 기동 시연을 선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폴란드군은 늪지대 이 극복 능력과 또 기동성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레드백 성능을 확인한 폴란드 육군 측은 레드백이 현재 운용 중인 그런 자국 장갑차보다 50년 이상 기술 수준이 앞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이 호주와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 공장 증설을 고려하고 있어서 폴란드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일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폴란드 정부는 현재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화 측은 아직까지는 이 비밀 유지 협상에 따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들 주주총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들도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 선두인 삼성생명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10년 만에 2인 사장 체제로 변신에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전영묵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박종문 자산운용부문 사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새 국제회계 기준 시행과 더불어 녹록치 않은 영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만에 2인 사장 체제로 변경한 겁니다. 삼성생명에서 전략실장과 금융경쟁력 제고 TF장 등을 역임한 박 사장은 자산운용부문 사장으로 전 사장과 함께 삼성생명을 이끌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당국의 징계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됐는데 족쇄가 풀리는 올해부터는 신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전 사장은 올 초 보험 본업과 신사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겠다며 특히 헬스케어 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건강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KB손해보험에 이어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등 보험사들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요양사업도 삼성생명이 헬스케어 신사업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문입니다. 이날 삼성생명은 투자자들이 미리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도 변경했습니다.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도 주총을 잇따라 열고 대표이사 연임권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증권사들도 주총 시즌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주주들의 거센 환원 요구에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오는 17일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13개 증권사가 이달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증권사 주주총회의 최대 이슈는 바로 주주환원. 전반적으로 배당 증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자사주의 규모라든지 혹은 지급하고 있는 배당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당이 낮은 증권사 이런 부분들에서는 배당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오겠죠. 지난해 실적 부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감소를 최소화하거나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합니다. 특히 이익 수준이 낮아지면서 한 주당 배당금은 줄었지만 이익 대비 배당금을 계산한 배당 성향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현금 배당 성향을 전년 대비 소폭 높였고 SK, NH, 대신증권 등은 배당 성향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주환원뿐 아니라 CEO 선임 안건도 핵심 사안으로 꼽힙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최현만 회장과 이만열 사장의 재선임 안건과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던 김미섭 사장의 신규 선임 안건을 올렸고 한화투자증권은 한두희 현 한화자산운용 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 외 교보, 현대차, SK증권은 기존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한편 개별 증권사 중에는 다음 달 지주사로 완전 자회사 편입을 앞둔 메리츠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메리츠증권은 내달 5일 지주사와 주식 교환을 마친 뒤 25일에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고 증권사들도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변화보단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도 눈높이 맞추기에 한창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